안녕하세요. 썰사남 구독자 여러분. 저는 40대 초반, 어느새 아저씨가 되어버린 한 남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글로 적어보려니 사뭇 떨리네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 어머니는 몸이 약한 분이셨어요. 저를 낳고 난 이후에 몸이 급속도로 약해졌다고 했죠. 저는 어머니가 건강했었다는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뿐히 걸어다니는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보다 더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건강하지 않다는 걸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죠. 아픈 와중에도 자식 사랑은 대단하셨거든요. 오래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유치원에 다녀온 저를 항상 무릎에 앉히고 놀아주셨습니다. 그게 좋아서 이 책 저 책 가져와 읽어달라고 하는 저에게 짜증 한 번 내지 않으셨죠.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야만 어머니의 무릎에서 내려오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허기진다고 할 때면 언제든지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주곤 하셨습니다. 여전히 그 맛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어머니의 손맛은 대단히 제 입에 어우러지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제 잠자리를 봐준 후 당신은 밤새 끙끙 앓을지라도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분이셨죠.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 못할 행동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철이 없는지 어머니에게 상처도 주곤 했죠. 어머니가 다른 친구들의 어머니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은 국민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나를 학교에 데려다 주지 않는 건지, 왜 비 오는 날 우산을 가지고 나를 데리러 오지 않는 건지, 아버지는 일을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집에만 있는 엄마는 왜 날 데리러 오지 않는 건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 운동회가 열리게 되었고 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올 거지? 내가 좋아하는 김밥 싸와야 돼. 알겠지?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저와 함께 운동회를 기대해 줄 줄 알았던 어머니는 당황스럽다는 듯 웃고 있을 뿐이었어요. 순간 그동안 쌓아두었던 서운함이 폭발했습니다. 엄마, 운동회 안 와? 날이 선 말투로 물었고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응, 엄마가 요 며칠 몸이 더 안 좋아져서 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알 턱이 없던 저는 엄마는 진짜 나쁜 엄마야 라고 외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걸어 잠근 문 앞에서 어머니는 제게 연신 사과하셨습니다. 미안해 아들. 엄마도 가고 싶은데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래. 엄마가 미안해. 저는 아직도 어머니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소리를 듣고야만 저 자신이 너무나 밉습니다. 어머니와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아버지에게 크게 혼이 났어요. 너 이 녀석, 엄마 몸 아프다고 몇 번을 말해? 여보, 그러지 마. 애가 뭘 한다고 그러겠어, 응? 아버지는 제가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 마냥 저를 혼내셨어요. 억울했죠. 학교에 한 번도 안 찾아온 건 엄마인데 왜 내가 혼나야 하는지 억울했습니다. 울고불고 서럽게 울어댔죠. 그렇게 며칠 뒤 마냥 기대하지는 못했던 운동의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위하듯 아침밥도 먹지 않고 휙 나가버렸어요. 너네 엄마는 뭐 싸운대?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안 와. 친구는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고 친구 앞에서 몸을 휙 돌려 교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준영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엄마! 화나고 억울했던 마음은 싹 사라지고 어머니에 대한 반가운 마음만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가녀린 팔에는 3단 도시락통이 각각 들려져 있었죠. 어머니에게 친구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싸온 도시락을 순식간에 먹어치웠죠. 그런데 이건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근 열흘을 알아 누우셨어요. 운동회 이틀 뒤에는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집에 돌아온 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못하셨죠. 아버지는 제가 고집을 부려 어머니를 기어이 끌어낸 걸 알고 있으셨지만 이번엔 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셨던 거겠죠.
저는 그렇게 고생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다시는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몸이 아픈 것보다 이게 더 고통스러우셨나 봐요.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겠다 결심한 뒤 저는 어머니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나이에 뭐든지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죠.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도 울지 않고 있다가 어머니 몰래 약을 발랐어요. 간식이 먹고 싶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풍을 가는 날도 말씀드리지 않았죠. 운동회에 온 어머니는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 크게 앓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소풍 간다는 말도 안 하고 소풍 가는 날에는 모아둔 용돈으로 작은 도시락을 싸가곤 했습니다. 친구들이 각자의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자랑하는 순간에도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게 서럽기는 했지만 선택지가 없었죠. 저 때문에 어머니를 아프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소풍을 다녀왔는데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잘 다녀왔어? 응, 잘 다녀왔어. 선생님 말씀도 잘 들었고, 응, 잘 들었어. 어머니는 크게 숨을 들이쉬더니 물으셨습니다. 소풍 다녀왔지? 저는 당황해서 어버버하며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 그게... 어머니는 깊게 젖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저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뚝 떨어뜨릴 것 같은 어머니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게... 결국 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엄마가 미안해. 어머니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한 행동이니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영 불편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우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서럽게 우는 어머니의 품이 뭐가 그리 포근했는지 어머니의 품 안에서 까무룩 잠에 들어버렸죠. 제가 눈을 뜬 건 초저녁이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돌아오신 아버지가 언제나 그랬듯 제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거든요. 방문을 살짝 열고 나간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잠에서 깨려고 할 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준영이가 소풍 간다고 말을 안 했다면서? 지금까지 다 비밀로 했던 거였어. 나는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그 말을 왜 믿었을까? 너무 후회돼. 저 어린애가 뭘 안다고 벌써부터 이런 생각을 해. 부모한테 해달라는 것도 못하는 게 애야? 여보, 내가 내 자식을 저렇게 만들었어. 준영이가 그랬었지. 나는 나쁜 엄마라고. 나 나쁜 엄마 맞는 것 같아. 서럽게 울먹이며 한탄을 하면서도 혹시라도 아들이 들을까 목소리 낮추는 어머니는 참 자식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안아주셨고, 당신은 좋은 엄마야.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준영이를 잘 못 챙긴 것 같네. 내가 더 챙길게. 당신은 건강하기만 해. 그날부로 국민학생의 독립시도는 끝이 났고 저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보살핌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국민학교를 졸업할 시기가 되었고 저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아버지가 어머니의 휠체어를 끌고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기 때문에 졸업식에 올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등장에 너무나 기뻤어요. 엄마, 어떻게 왔어? 의사 선생님이 나와도 된대? 어머니는 응, 나와도 된대 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어머니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 추운 날에 나가면 안 된다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했지만 하나뿐인 자식 졸업식인데 못 가게 생겼다며 어머니가 우겼던 것이죠. 어머니는 딱 2시간의 외출을 허락받았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과 사진을 찍은 뒤 어머니가 입원했던 병원에 돌아가 병원 밥을 먹었습니다. 흔치 않은 경험들이죠. 참 감사하게도 어머니의 건강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늘 푸석했던 어머니의 머리카락과 입술, 그리고 손톱에는 생기가 조금씩 돌기 시작했고 하루에 반 이상을 자던 어머니가 깨어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덩달아 아버지의 얼굴도 좋아졌고
저는 건강해진 어머니와 뭘 하고 싶은지를 종이에 빼곡히 적어두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신 뒤 계절이 바뀌고 저도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교복을 갖춰 입고 친구들과 시답지 않은 농담을 하는 제 일상은 평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상이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하던 저는 공부에 흥미가 있었습니다. 머리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 흔한 과외 한 번 없이도 좋은 성적을 거뒀죠.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학년 등수 3이라고 적힌 성적표를 들고 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엄마! 집안은 고요했어요. 엄마? 어머니가 주무신다고 생각하며 신발을 벗는데 어딘가 싸한 느낌이 저를 스쳤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이상하다시피 고요했거든요. 엄마? 어머니를 부르며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는 자세로 주무시고 계셨죠. 저는 어머니가 주무실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하려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툭 하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는데 침대에 누워있던 어머니의 손이 바닥을 향해 툭 떨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정수리에서부터 등줄기에 소름이 돋으며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를 되뇌며 어머니에게 다가갔고 저는 어머니와 30c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확신했습니다. 네, 어머니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곧장 아버지에게 연락했고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병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망 선고를 듣는 순간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부서질 듯 잡으며 오열하셨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면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 분노하기도 하셨죠. 저는 그 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를 영안실에 모시고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을 하는 시간이 그림처럼 지나간 것 같네요. 아버지와 저는 어머니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너무도 허망하게 느껴졌어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저희 가족을 일부러 떨어뜨려 놓는 느낌이었죠. 아버지는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두 분 다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 없이 홀로 남은 아버지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고작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제가 보기에도 아버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죽지 못해 살았고 저를 볼 때마다 어머니가 떠올라 괴로워하셨어요. 자식 두고 술 먹는 남자는 최악이라는 어머니의 말 때문에 술도 끊어버린 아버지가 밖에서 저 몰래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죠. 결국 아버지는 먼 곳으로 직장을 옮기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에 홀로 남게 되었죠. 혼자서 그 집을 쓰려니 힘들더라고요.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것도 힘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 집을 처분했고 저는 아버지를 오랫동안 보았던 이웃 주민 할머니의 전셋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매달 돈을 붙이며 저를 보살펴 주길 부탁하셨어요. 저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고 사라진 아버지를 단 한 번도 원망한 적 없다고 한다면 거짓이겠지만 저는 아버지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포함해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밤낮 주말 없이 일하셨습니다. 치료에 능하다는 곳이 있으면 어떻게든 어머니를 모시고 그곳으로 향했죠. 돈이 얼마든 상관없으니 살려만 달라 애걸복걸 하기도 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이 이제야 보일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힘든 게 당연했죠. 저는 아버지가 제 얼굴에서 어머니를 보며 힘들어할 바에는 저를 안 보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지 않길 바랐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집을 청소하는 방법,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 옷에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하는 방법 등 일반적인 중학생들을 몰랐을 것들을 스스로 터득하며 일찍이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죠. 저를 돌봐주는 할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아유, 이 안쓰러운 것. 이 나이에 벌써 얼굴에 그늘이 있으니 어쩌누. 할머니는 나이답지 않은 표정을 하고 있는 제가 안쓰러우셨나 봅니다. 걸어다니면서 아이스크림이나 까먹고 운동장에서 공이나 찰 나이에 혼자 있는 게 익숙하다며 앉아서 책이나 읽고 있으니 그럴만했죠. 그렇다고 힘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무치게 외로운 날이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 이제 나랑 살면 안 돼? 아빠잖아. 아빠는 자식 혼자 두면 안 되잖아. 나 힘들단 말이야. 엄마가 죽은 거지 아빠가 죽은 게 아닌데 왜 나는 아빠도 없는 자식처럼 살아야 돼? 아빠, 이제 나랑 같이 살자. 제발 나랑 같이 살자. 하지만 단 한 번도 이 편지를 붙인 적은 없습니다. 펑펑 울면서 편지를 쓰고 난 다음 날 편지를 붙이려고 보면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점점 더 혼자가 되었고 더 이상 사람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저는 남에게 별 피해를 끼치지 않는 조용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1년에 한 번 이틀 동안 저를 만나고 가셨고 여전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함과 동시에 이웃 할머니에게 보내던 돈을 저에게 보내셨어요. 그것도 아버지의 한 달 월급의 반이었죠. 아버지는 그런 식으로 저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는 순간까지 죄책감에 시달리셨지만요. 어느 날 집을 가는데 평소와 같은 골목에 낯선 북적거림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보는 가게가 오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가게를 여나보다 생각하고 지나가려는데 발이 땅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오픈 준비를 하는 가족들에게 꽂혀 있었어요. 하하 웃으며 먼지를 쓸어내는 부부의 모습. 학교를 마치고 곧장 달려온 듯한 교복 입은 딸의 모습까지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아, 진짜. 아빠는 아직도 이런 걸 못해? 이런 실력으로 어떻게 가게를 하겠다고? 딸이 짓궂게 아버지를 놀리면 아버지는 아이고, 아빠가 바보라서 그래. 미안해. 라고 대답하더군요. 제가 서 있는 거리와 가게는 공존해서는 안 되는 세계인 양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음이 울렁거렸고 곧장 집으로 들어왔지만 그곳에서 본 장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제 현실의 처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엉엉 울며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차마 붙이지 못할 편지를요. 제 마음속 자격지심 때문에 저는 집으로 가는 갈림길을 포기하고 삥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며 길을 가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동안 가던 길로 발걸음이 향하더군요. 제가 멈춰선 곳은 오픈 준비 중이었던 그 식당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애써 지나가려는데 오픈 준비 때는 없었던 것이 보였습니다. 소정식당. 간판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소정. 소정이라는 이름을 한동안 되뇌었습니다. 소정은 제 어머니의 이름이었거든요. 홀린 듯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게 안에는 그때 보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저는 밝게 웃는 부부의 얼굴을 쳐다도 보지 못하고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를 감히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빠르게 된장찌개가 제 앞에 준비됐고 저는 음식이 귀에 들어가는지 코에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밥을 해치웠어요. 여자 사장님은 에구 급한 일 있어요? 좀 천천히 먹지 라며 물을 따라주셨죠. 그럴수록 음식이 더 쓰게 느껴졌습니다. 음식은 맛없었을 리가 없었어요. 그저 제 입이 쓴 거였겠죠. 두 분은 제 모습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자꾸만 저를 챙겨주려고 하셨습니다. 우리 딸이랑 또래인 것 같은데요. 앞 고등학교 다니죠? 우리가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주변 학교를 잘 몰라요. 이 교복은 어느 학교 교복인가? 우리 딸내미는 현일중 다니는데 학생은 어느 중학교 나왔어요? 오픈 준비하는 가게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울렁거렸던 것처럼 또 가슴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장 부부가 묻는 말에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고
돈을 식탁에 던지듯 올려놓은 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저딴 데 다시는 안 가.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이부자리에 누워서도 그 식당이 생각났습니다. 소정식당. 내 어머니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식당. 왜 하필 소정인지, 사장님의 이름이 소정인 건지, 딸의 이름이 소정인 건지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겨우 식당 이름 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나 스스로도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 식당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식당을 다시 찾게 되었어요. 전에 한 번 봤다고 이것저것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지만 사장 부부는 저를 처음 보는 손님처럼 대해주었어요. 이번엔 이것저것 묻지 않았고 그저 미소 지으며 저를 대해줄 뿐이었죠. 마음이 편해지니 매일같이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또 왔네. 된장찌개 끓여줄까? 그 사이에 사장 부부는 제 이름과 다니는 학교, 살고 있는 곳도 알게 되었죠. 저도 소정식당의 소정이 사장님의 딸 이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여는데 6개월 정도가 걸렸던 것 같네요. 문지방을 넘고 나니 다음은 쉬웠습니다. 저는 사장님 부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 준영이 왔어? 라고 맞이해 주는 것도, 이것 좀 가져가. 아침 챙겨 먹어야 되잖아. 라며 굳이 손에 반찬을 들려 보내는 것도, 드라마를 보는 중이었다면 너도 이리 와봐. 저거 진짜 나쁜 놈 아니니? 라고 물어보며 시답지 않은 평론을 늘어놓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 날 가게 유리에 비친 채 얼굴을 보았는데 웃고 있더군요. 그날 아침 학교에 가는데 주민 할머니가 너 요즘 무슨 일 있냐? 얼굴이 퍽 좋아졌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 때문인가 싶었어요. 다음 날에도 할머니는 제 얼굴이 좋아졌다며 신기해 하셨습니다. 얼굴 좋아지면 안 돼요? 왜 자꾸 얼굴 좋아졌다고 그러신담? 할머니는 지팡이로 제 정강이를 툭 치며 대답하셨어요. 좋아 보이니 그렇지. 어린 놈이 우중충 해가지고 얼굴에 먹구름 낀 상태로 돌아다니는데 그게 어지간히 신경 쓰여야 말이지. 너 그러고 다니면 복 나가. 지금처럼 좀 웃으면서 다녀. 허리는 굽어 지팡이를 짚어야만 겨우 걸을 수 있는 할머니는 걸음걸이와 상반되는 목소리로 호통을 치고는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이날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혼자라고만 생각했었지만 아주 혼자는 아니었다는 걸요. 화만 내는 것 같았던 할머니의 호통은 저를 걱정해서 그런 것이었고, 식당 사장님 부부 또한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고 계시지만 늘 저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오실 거라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전히 열지는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요. 죽음 때문에 갈라서든 다른 이유로 갈라서든 사람은 언제고 헤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매일이 불안했습니다. 처음 목격한 어머니의 죽음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저는 거의 매일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바닥을 향해 떨어진 어머니의 팔을 보고 돌아서면 지팡이를 짚고선 할머니가 저를 향해 서서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셨고, 또 옆을 보면 식당 사장님 부부가 저를 보지 못한 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소리쳐도 아무도 저를 봐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애원하며 눈을 뜨면 새벽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나서 씻고 사장님 부부가 챙겨준 반찬으로 아침을 먹고 누구보다 일찍 등교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매일 악몽에 시달려야 했지만 이런 생활 패턴 때문에 저는 늘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죠. 점심을 먹고 난 뒤 오후 수업이 시작되고 모두가 식곤증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때 담임 선생님이 한창 수업 중인 교실에 앞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수업을 하던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저를 불렀죠. 수업 중에 죄송합니다. 급하게 학생을 데려가야 해가지고. 박준영, 얼른 나와봐.
선생님이 그것도 수업 시간에 부를 이유가 뭐가 있나 싶어서 복도로 나갔는데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아버지 계신 대로 얼른 가봐라. 어디 계시지? 갑자기 아버지가 있는 대로 가라고요?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선생님은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고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제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대. 지금 수술받고 입원하셨다는데 얼른 가봐. 급한가 봐. 출석은 신경 쓰지 말고. 아버지가 다쳐서 수술까지 받았다는 얘기에 멍하니 서 있으니 선생님이 가방을 꾸려 나오셨습니다. 자, 얼른 가. 최대한 빨리 가야 한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까지 저를 재촉하셨는지는 병원에 도착해서야 알았습니다. 박상철 씨 아드님 되시죠? 저를 잠시 훑어보고는 차트를 넘기던 간호사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습니다. 그리고 대체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설명해 주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잠깐만, 박상철 씨 아들? 네, 잠시 이리로 와볼래? 저는 의사 선생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의사는 자판기에서 율무차를 한 잔 뽑아서 건네주었어요. 자, 마셔. 의사 선생님은 제가 컵을 비울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몸이 좀 풀렸니? 네. 선생님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주 큰 사고가 있었어. 아버지가 응급환자로 실려오셨는데, 여기 목 측면에서 어깨 사이에 여기에 큰 자상이 있는 상태였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에 상처가 나서 오셨다고요? 의사 선생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교복을 입은 제가 놀라지 않도록 최대한 말을 고르고 고르는 중이었죠. 설마 아버지가 스스로 그런 거예요? 선생님은 제 질문에 굉장히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는데 한다는 말이 스스로 찌른 거냐니 대체 뭐 하는 집안인가 싶었겠죠.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다른 거에 찔리신 거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대체 아버지의 목을 찌를 사람이 누가 있는 건지. 유리병에 찔려서 오신 거라 상처가 꽤 깊었어. 혈관이 끊어진 상태였고 급하게 봉합하는 수술을 했거든.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수술은요? 잘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에서는 땀이 홍수같이 났죠. 저는 의사 선생님을 따라 어떤 문 앞에 멈춰 섰고 저는 그곳에서 목에 큰 상처가 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숨을 쉬지 않은 상태로 밀랍 인형처럼 누워있는 아버지를요. 사인은 과다출혈이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게 분명하다며 온몸을 꼬집었어요. 온몸에 피멍이 들 때까지 스스로 몸을 꼬집고 긁고 난 이후에야 저는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장례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도 몰랐던 저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 장례를 도와주셔서 다행인 일이었죠. 20살도 되지 않은 제가 상주 노릇을 하면서 알게 된 게 있다면 상주는 마음껏 슬퍼하지도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칠 때까지 저는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어요. 경찰들이 와서 아버지의 사고에 대한 설명을 해줄 때도 말이죠. 아버지의 목에 커다란 자상이 난 이유는 술집에서 난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옆 테이블에서 난 싸움 때문이었죠. 아주 사소한 이유로 옆 테이블에서 큰 싸움이 났고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옆 테이블의 남자가 의자 위에 올라가 술병을 깨 사람들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협 대상에는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는 본인 자리에서 술만 마시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아버지는 그 위협을 신경 쓰지 않고 술을 마시다가 주변이 더 시끄러워지자 자리를 피하려고 하셨답니다. 아버지의 유고를 어머니 옆에 모시러 간 날, 저는 그곳에 홀로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울 때도, 심지어 싸늘해진 아버지를 보았을 때도 그렇게 울었던 적은 없었죠. 이제야 실감 나더라고요. 이제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게요. 술병을 들고 위협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위압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에 자존심이 상한 가해자는 그대로 유리병을 아버지에게 휘둘렀고 아버지는 과다출혈로 병원에 오는 중 사망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그 사람과 주먹 다짐이라도 했다면 이렇게까지 억울했을까요? 아버지는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평생 한 여자만 바라봤고 자기 자식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됐다는 것에 평생 죄책감을 느끼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분이셨어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자기 자신의 인생은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죽음을 맞다니 세상의 불공평함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때까지도 눈물 흘리지 않았던 저는 모든 것들을 마무리할 때가 되어서야 아버지의 유고를 어머니 옆에 모시러 간 날이 되어서야 그곳에 주저앉아 펑펑 울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실감나더라고요. 이젠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는 사실을요. 한바탕 울고 난 뒤 저에게 남은 건 자기 혐오뿐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후 어머니의 몸이 나빠졌고 아버지마저 어이없는 죽음을 당했다. 이 모든 건 나 때문이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저는 잠시나마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려고 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사람들마저 망칠 뻔했다며 모든 사람과의 만남을 거절했죠. 결국 저에겐 남은 건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극단적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앉아 밥도 먹지 않고 세월을 낭비하던 중 모든 걸 끝내자고 결심하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밀린 방세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얼굴을 비치지 않았던 제가 살던 동네를 향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한동안 보이지 않던 제가 갑자기 집을 뺀다고 하니 많이 놀라셨습니다. 무슨 일 있었냐? 왜 갑자기 집을 뺀다는 거냐? 여러 가지를 물으셨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짐을 뺄 거라고 하니 아주머니는 이번 달 방세까지 내면 3주나 남는데 그동안은 지내지 그래. 어딜 간다고 하더라도 정리는 잘하고 가야지. 라고 말씀하셨죠. 그 얘기를 들으니 제가 정리하지 않은 또 다른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집주인 아주머니의 말에 알겠다고 말한 뒤 동네 주민 할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할머니는 아주 멀리서도 저를 알아보시고는 지팡이를 흔드셨어요. 할머니 앞에 가자마자 할머니는 지팡이로 제 발등을 찍으셨습니다. 아! 야 이놈아, 어딜 갔다가 이제 와? 할머니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걱정스러움이 한가득 묻어 있었지만 저는 그 마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다녀왔어요. 아버지한테? 왜 갑자기? 그럴 일이 있어서요. 할머니는 뭔가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고? 별일 아니었어요. 별일 아니라는 놈이 얼굴이 이렇게 상해서 왔어? 투박하면서도 다정한 할머니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를 서둘러 벗어났어요. 할머니는 제 등을 보며 밥은 챙겨 먹어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음으로 향한 곳은 소정 식당이었습니다. 식당 앞에서 한참 동안 머뭇거렸어요. 도저히 발을 떼지 못하고 돌아서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어머, 얘, 준영아!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사장님이었습니다. 너 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아유, 정말 내가 못 살아. 사장님은 제 손목을 잡아 끌고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맥없이 끌려갔죠. 여보, 준영이 왔어. 부엌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났고 곧바로 남자 사장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 준영아. 남자 사장님은 제 얼굴과 몸 구석구석을 확인하며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물으셨어요. 여자 사장님은 허리에 손을 얹고 엄하게 물으셨습니다. 아직 고등학생밖에 안 된 애가 어딜 이렇게 오래 다녀온 거야? 그것도 말도 없이. 애가 겁도 없이 말이야.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야. 분명 혼이 나고 있었지만 혼나는 기분이 아니었어요. 애한테 너무 그러지 마. 준영이도 사정이 있었겠지. 남자 사장님은 여자 사장님을 말렸고 아유, 애 얼굴이 말이 아니네. 밥은 먹었어? 된장찌개 끓여줄까? 한결같이 저를 대하셨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두 분의 딸이 해맑게 들어왔습니다. 엄마, 밥 줘! 그 말을 듣자마자 왜 그리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튀어나온 이 이야기를 들은 사장님 부부의 당황스러워하는 얼굴이 보였고, 그 이후로는 아이처럼 울었던 것 같네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너무 울어서 머리가 띵해질 정도로 울었어요. 사장님 부부와 딸은 영문도 모른 채 제가 울음을 그치길 기다려 주었죠. 저는 그제야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말하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그동안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다는 걸요. 다 큰 어른인 양 모든 걸 책임지려고 했지만 저도 아직 어린아이라는 걸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밥 달라며 뛰어오는 두 분의 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어버린 거라는 것을요. 저도 투정 부릴 사람이 필요했고 마냥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마음속 응어리진 것을 모두 털어놓으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이래서 당황하셨죠. 라고 말하며 고개를 들었는데 사장님 부부와 딸은 제 앞에 나란히 앉아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네가 오자마자 혼이나 내고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고생했어. 라면서요. 누군가가 저를 위해 울어준다는 게 어떤 건지 그날 확실히 알았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이일지라도 이렇게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죠.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이들을 경험한 그날, 저는 또 한 번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얻었습니다. 절대 회복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아픔을 딛고 일어서 보겠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사장님 부부도 그런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두 분이 가장 먼저 하신 건 저를 집으로 데려가신 거였어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져. 우리 집에 방도 하나 남으니까 들어와서 살아. 알겠지? 거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는 사장님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제가 바로 원하는 가족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사장님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여자 사장님이 제가 다니던 학교의 교복을 들고 오셨어요. 그 이유는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그건 학교 가야지, 준영아. 학교는 정말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도움받을 어른도 없고 사장님 집에서 지내고 있으니 돈을 벌어서 갚아야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앞으로 먹고 살 걱정도 해야 했죠. 그런데 학교라니. 아시잖아요. 저는 이제 학교 같은 거 다닐 형편이 안 돼요. 여자 사장님은 여전히 단호하셨습니다. 누가 그래? 네?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그럼 뭐래? 너같이 어린애들이 학교 다닐 형편이 안 된다고 공부를 포기하는 건 다 어른들 탓이야. 너는 나를 어린애 공부도 안 시키고 일 시키는 나쁜 사람으로 만들 거야? 아니요. 사장님은 제 손에 교복이 담긴 가방을 들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해. 돈을 벌든 뭐라든 그건 나중 일이야. 사정이 안 좋아서 당장 먹고 살아야 해서 생계 걱정부터 하기에 너는 너무 어리잖니. 저는 한 학년 밑으로 복학하게 되었습니다. 1년 꿇고 학교로 가는 거였기 때문에 안 좋은 소문이라도 돌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학교에 잘 적응을 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 부부의 딸이 저와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었거든요. 함께 학교도 다닐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집에서 얼굴을 보게 되니 정말 친남매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투닥거리고 놀리고 장난쳤죠. 나에게 형제가 있다면 이런 기분일까 싶었습니다. 저와 사장님 가족들은 정말 말 그대로 가족이었어요. 한 번씩 가게가 쉬는 날이면 모두 함께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난생 처음 계곡에 가보기도 하고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기도 했어요. 그날도 캠핑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분위기가 차분하더라고요. 이것도 나쁘지 않지 라고 생각하고 캠핑의 여유로움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사장님의 딸 수지가 생일 케이크에 초를 붙여 조심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부부는 고깔 모자를 쓰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계셨죠. 사랑하는 준영이 생일 축하합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수지는 저를 재촉했죠. 아, 빨리 초 불어. 바람 때문에 꺼진단 말이야. 하지만 저는 초를 불 수 없었습니다. 울고 있었거든요. 남자 사장님은 저를 놀렸습니다. 어이구, 우리 준영이 또 운다, 또 울어. 겨우 촛불을 끄고 난 뒤에야 모두가 둘러앉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 사장님이 물었어요. 생일 선물 뭐 갖고 싶어? 저는 괜찮아요. 어허, 얼른 얘기해. 원래 어른이 이런 거 물어보면 감사합니다 하고 냉큼 말하는 거야. 이런 기회 흔치 않다. 그런데 괜찮다는 제 말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사장님은 이게 아니라는 듯 한 번 더 물으셨습니다. 그럼 소원은? 딱 하나만 말해봐. 저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딱 한 가지 마음에 품고 있던 걸 말했습니다. 저랑 평생 이렇게 지내주세요. 정막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 번도 마음 놓고 가족끼리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 나갔다 오면 어머니는 일주일을 알아놓으셨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하루도 쉬어보신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늘 혼자였으니까 이렇게 같이 아무 생각 안 하고 웃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평생 곁에 있어주는 게 제 소원이에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지가 소리쳤습니다. 야, 너는 왜 그런 걸 소원이라고 해? 그런 건 소원이 아니라 당연한 거야. 이 말을 하는 수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너는 오빠한테 네가 뭐야? 아니, 오빠가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사장님 부부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왜인지 모르게 구구절절 말을 이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을 이렇게 대해주시는 거 쉬운 일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제 이기적인 마음에 계속 사장님 집에서 살고 있기는 한데 언젠가 이 집에서 나가면 제가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남자 사장님이 제 손에 자기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어요. 무슨 그런 말을 해. 은혜 갚으라고 이러는 거 아니야. 여자 사장님도 말을 이으셨어요. 솔직히 네가 처음 우리 가게에 들어왔을 땐 짠하기만 했어. 애가 무슨 사정이 있길래 말도 못하고 허겁지겁 밥을 먹고 도망치듯 나가나 싶었지. 우리가 아는 척하는 게 부담스러우면서도 꾸준히 찾아오는 걸 보고 아, 얘는 애정이 필요한 아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 그렇게 하루 이틀 보다 보니 얼굴을 안 보여주는 날에는 걱정이 됐고 아버지 돌아가셔서 한동안 안 나타났을 때는 백방을 찾아다녔지. 그러다 네가 나타났는데 이번엔 짠한 게 아니라 가슴이 쿵 하고 주저앉더라. 수지가 무릎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 그때 느꼈던 감정이랑 똑같았어. 준영아, 그날부터 너는 우리 자식이었어. 남자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 내 자식 내가 먹여 살리겠다는데 은혜가 웬 말이니? 우리는 너 가족이야. 그날 제 마음속에 있던 얇은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가족의 마음으로 시간이 흘렀고 성인이 되니 두 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입양이요? 그래, 너도 이제 성인이니 충분히 네 선택으로 결정할 수 있잖니. 단순히 가족 같은 사이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족이 되는 거야. 너만 괜찮다면 우리는 너를 양자로 입양하고 싶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말에 당황스러워 대답을 못했습니다. 당장 대답하라는 건 아니야.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결정하면 말해줘. 네가 싫다고 해도 괜찮아. 설령 입양하지 않는다 해도 너는 우리 아들이니까. 저는 이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군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수지를 마음에 품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인지 모를 그 마음을 자각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알자마자 사장님 집에서 나와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수지를 향한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수지를 만나지 않겠노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입양 제한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군대에 가서도 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랫동안 남매처럼 지냈던 수지에게 마음이 생긴 저 자신에게도 많이 실망했어요. 그 와중에 수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꾸준히 편지를 보내왔고 그렇게 복잡한 마음 그대로 제대했습니다.
제삿 날 저를 데리러 오신 사장님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수성찬을 차려주셔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수지가 왜 이렇게 늦지? 그러게 밥 시간 맞춰서 온다고 했는데 수지의 귀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내가 나가볼게. 남자 사장님이 나가려 하시기에 제가 나가보겠다 하고 밖으로 나섰어요. 얼마 걷지 않았는데 수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싫다고. 가라고 좀. 깜짝 놀라 달려가니 웬 남자가 수지에게 치근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저도 모르게 달려가 그 남자를 밀쳤어요. 당신 뭐야? 그 남자는 저에게 삿대질했죠. 나 얘 오빠다. 그 남자는 기가 죽었는지. 뭐야? 오빠가 있었어? 거짓말하지 마. 오빠 없다고 했거든? 야, 이수지. 너 이 남자가 걔냐? 네가 좋아한다는 남자? 저는 수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니. 이제 정말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빠라고. 저보다 훨씬 덩치가 작은 그 남자는 위축된 상태로 떠났고 저는 수지를 데리고 집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저런 놈이 따라다니는 게 싫으면 그 좋아한다는 남자랑 잘해봐. 저런 놈들은 주변에 남자 있으면 꼼짝도 못하니까. 수지는 왜인지 퉁명스러웠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왜 나한테 짜증이야? 그 남자는 너한테 관심 없어?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으며 집으로 걸어가는데 수지가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 남자가 오빠니까 그러는 거지.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수지의 말도 충격적이었지만 수지의 바로 뒤에 사장님 부부가 서 계셨거든요. 그날 저는 왜 제가 입양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는 너한테 내심 서운해하고 있었어. 서운해하는 것도 웃기지만 아무튼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라니. 그래서 너희 둘 다 서로한테 마음이 있었던 거지? 대체 언제부터? 저와 수지는 동시에 모른다라고 대답했죠. 저희는 정말 가족이 되었습니다. 입양 동의서가 아닌 혼인신고서로요. 정식 아들이 된 건 아니지만 아들 같은 사이가 됐으니 두 분의 바람이 이루어졌네요. 저는 불우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깊은 우울감과 상실감에도 빠져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극복했습니다. 저에게 전해준 관심과 사랑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40이 넘어서 보니 그때의 일이 먼 과거로 느껴집니다. 저주받은 아이인 줄로 알았던 저는 알고 보면 참 운이 좋은 아이였던 것 같네요. 인생은 버텨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